동학개미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줄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거침없이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하루 새에 $10,000 폭락했다가 회복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발표합니다. 흑석 2구역, 신설 1구역, 봉천 13구역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가 동학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줄여 장을 마감했습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2% 내린 3,125.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31% 하락한 97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해 사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장중 한때 3%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장 막판 저가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90억 원과 1조 7,24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전날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2조 3,130억 원 규모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가 0.44% 하락하며 9만 원대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등은 2%에서 3%대 하락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쉴 새 없이 치솟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추락하고 있습니다. $40,000를 돌파한 지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선 건데요.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 전망과 또 거품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가파른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지난 8일 $42,00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비트코인. 전날 장중 한때 $31,000까지 추락하며 고점 대비 26%나 급락했습니다. 이달 초 $30,000를 넘어선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40,000를 돌파하더니 단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선 겁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전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우리 돈 약 186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주목되며 이번 주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관론자로 꼽히는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날 비트코인의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뉴욕 검찰청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테더의 시장 조작 관련 15일 증거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콧 마이너드 구제나인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의 포물선 형태의 오름세는 단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돈을 빼낼 시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현재의 하락세는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이 금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146,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임스 버틀러 트레이드 스테이션 크립토 상품 전략 부사장은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두려웠던 만큼 이번 가격 하락은 반드시 필요한 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신용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B2 과열 가능성에 대해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급증한 고액 신용대출과 긴급생활, 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주요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여는 등 대출 자금이 증시와 부동산 등 특정 자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올 들어 5대 신용대출 잔액이 약 2,179억 원 증가했다며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진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접수 첫날 1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 자금 접수 첫날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 명 중 36%에 달하는 100만 8천여 명이 신청했고 1조 4,31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둘째 날인 오늘 소상공인들에겐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어제보다 2시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신청 뒤 3시간이면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 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제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늘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지 신탁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시행자로서 시공사 선정과 자금 조달, 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잇따라 밝힌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주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발표될 예정이죠. 1차 발표지는 전체 공공재개발 신청지 70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에서 나옵니다. 기존 지역은 총 14곳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청한 지역부터 좀 살펴볼게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역에서 지금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요 지역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서울 70곳에서 공모에 참여할 만큼 공공재개발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면 인허가 과정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 용적률 및 종상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조합원 몫을 제외한 물량 중 50%는 공공의 임대 공급분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를 보면요.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아닌 곳들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을 원하거나 과거에 정비구역이었으나 해제된 지역까지도 범위를 확대한 건데요. 이 때문에 이른 곳에 달하는 많은 지역에서 참가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공재개발 노후도 요건에 맞지 않는 곳들이 무더기로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가 신청했으나 노후도 요건이 미달돼 8곳이 탈락했습니다. 신청 장벽을 낮춘 덕에 이른바 알짜로 꼽히는 지역에서도 참여가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인 게 용산구 한남 1구역과 동작구 흑석 2구역, 마포구 아현 1구역 등입니다. 흑석 2구역을 제외하고는 한남 1구역과 아현 1구역은 해제 지역입니다.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된 아현 1-1과 1-2구역을 통합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4일에 발표하는 곳이 기존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에 기존 지역이 어느 곳들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14일에 발표되는 곳들은 모두 기존의 정비구역인 곳들입니다. 총 14곳으로 추릴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흑석 2구역도 이곳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동대문구에서 신설 1구역, 답심리 17구역, 용두 1-6구역이 신청했고요. 관악구 봉천 13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강북 2, 5구역도 신청했습니다. 다른 곳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긴 한데요.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과 중구의 세운지구에서 3개 구역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사업지 선정 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66.6% 이상 혹은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14곳 중에서 사업지를 선정할 때 고려할 점 중 하나가 주민 동의율이 될 전망입니다. 정책적 요건도 있습니다. 사업 취지에 맞게 도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토록 한다는 겁니다. 재난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즉 노후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고요. 역세권 등 지리적인 여건은 좋으나 동의율이 낮거나 추진주체가 없어 정체된 곳들도 우선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중 공공재개발 신청은 했지만 신청 후에 내부 의견이 변화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재개발 신청 후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소유주나 주민들 의견도 총체적으로 고려해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4곳 가운데 좀 유력한 곳이 있습니까? 네, 일단 사업 가능성이 확보된 곳이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야 선정 후에 실제 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지나 동의가 중요합니다.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역은 흑석 2구역, 신설 1구역, 봉천 13구역 등입니다. 흑석 2구역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흑석 2구역은 동의율 70%가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곳은 기존 정비구역 중 규모도 가장 큰 데다 공공재개발 정책 발표 직후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유력해 보입니다.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 75%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공공재개발 시행 요건인 66.6%는 무난히 넘기는 모습입니다. 신설 1구역 추진이 역시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이것은 시공사까지 선정했으나 건설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표류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도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공공재개발이 제안한 인센티브인 용적률 완화가 이 지역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역세권임에도 주거 2종으로 분류돼 있다는 건데요. 빠른 사업뿐 아니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공공재개발을 원한다는 겁니다. 봉천 13구역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의율 62%가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비교적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곳입니다.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도 동의율만 달성하면 사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3구역은 이미 조합이 설립된 상태로 주민 동의율 50%만 달성하면 되는 가장 수월한 사업장인데요. 하지만 현재 조합 내용이 있어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14구역은 추진위 단계로 동의율이 절반을 넘은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규모가 작은 사업지이긴 하지만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울시 역점 사업인데다 종로구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신문로 2구역에서 마지막 남은 사업장인데 지체되고 있어 공공의 지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개괄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하나하나 좀 꼽아 주셨고요. 반대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 반발이 심한 곳이 대표적인데요. 네. 강북 2구역과 5구역이 그렇습니다. 특히 강북 2구역은 반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구역과 5구역은 각각 토지 등 소유자가 80명, 90명 정도인데요. 현재까지 동의율 절반을 넘지 못해 공공재개발로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일단 신청은 했으나 그다지 공공재개발이 큰 장점이 없다고 판단, 마음을 바꾼 사업지도 있습니다.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와 답심리 17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조건과 공공재개발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내부적으로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답심리 17구역도 공공재개발 공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 곳 한 곳 지금 짚어주셨는데 사업이 가능한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구분이 되네요. 오늘 14일입니다. 어느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최대의 가전쇼로 불리는 CES 2021이 어젯밤 개막했습니다. 이번 CES는 코로나19 탓에 사상 최초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을 돕는 AI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CES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AI로 더 똑똑해진 로봇 청소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는 벽과 장애물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물체를 식별하고 분류해 청소 경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처럼 단단한 물체가 있을 경우 청소를 진행하지만 꽃병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다면 멀리 떨어집니다. 개나 고양이도 알아볼 수 있는 사물인식 기술에 IoT까지 더해지면 로봇 청소기가 주인 없는 집에서 반려동물을 보살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신해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 핸디도 이번 CES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외에 삼성전자는 착용형 보행 보조 로봇 등 AI를 통해 더욱 발전된 제품들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Robotics combines Samsung's innovative hardware and cutting-edge AI software to create solutions that both care for you and help you along the way. LG전자 역시 AI와 연계한 가전관리 애플리케이션 LG싱큐와 스마트폰으로 식품 바코드를 찍으면 최적의 조리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쿡 등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일상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율주행을 하며 방 구석구석 세균을 제거하는 LG 클로이 살균봇을 비롯해 셰프봇, 서브봇, 배송봇 등 일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AI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LG전자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는 AI 가상인간이 AI 로봇 소개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Hey y'all, I'm Rhea, a songwriter and DJ, and today I'm so excited to be showing you some of the latest and coolest from LG. 온라인으로 개최된 올해 CES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화려한 대형 전시관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대신 CES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중요 업체 컨퍼런스나 세미나, 기조연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내 연금을 조회하고 연금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이 PC 외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2종의 연금 정보를 오픈 API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통합연금 포털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구축됐지만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이번에 새로운 환경으로 서비스를 개선한 것입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할 수 있고 금감원 앱이 설치돼 있다면 초기 화면의 통합연금 포털 아이콘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와 아이디 외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추가해 더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통합연금 포털 홈페이지에 오픈 API 메뉴를 신설하고 회사별, 연금 상품별 비교 공시, 연금 통계 등 12종의 연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하는 오픈 API 사용 특성상 PC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민간 회사에서는 오픈 API 인증키를 발급 신청한 후 금감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인증키를 받아 소비자 맞춤형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픈 API를 이달까지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다음 달 1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연금 포털은 서비스 개시 후 지난해 말 기준 89개 기관과 연계해 100만 명의 회원에게 연금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앞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쉽게 찾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누리집이 개편됐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가 없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누리집이 개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참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일자리, 기술개발, 해외 진출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 우수성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인정받은 3만 개 우수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자들은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눈높이에 맞는 우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년 구직자의 60.5%가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플랫폼이 코로나19 등으로 구직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중소기업 간에 소통을 돕는 연결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기업 중 신용등급, 퇴사율 등 6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약 3만 개 기업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선호하는 기업 문화, 업무 특성, 근로 조건 등의 기업 정보를 지도 탐색, 선호 기업, 조건 검색 등의 방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오늘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다음 달 15일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으로 구직자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기술 전시회인 CES 2021에서 우리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K-뷰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CES 2021 헬스 앤 웰리스 부분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맞춤형 뷰티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개인별 피부에 적합한 입술 색상을 추천하고 제품을 제조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기술과 피부 고민에 맞춘 효능 앰플로 즉석에서 토너를 제조해 부위별 맞춤형 스킨케어를 가능케 해주는 장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뷰티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이며 K-뷰티의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달러 초반대로 줄었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표가 코로나19로 크게 뒷걸음질 치며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런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순위가 G7으로 불리는 주요 선진국 중 하나를 넘어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 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인 북미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는 아반떼가 제네시스 G80, 닛산 센트라와의 접전 끝에 승용차 부분 2021 북미 올해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5번째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앞서 현대의 제네시스와 아반떼, 제네시스 G70, 코나 등이 선정됐습니다. 1994년 시작된 북미 올해의 차는 그해 출시된 차 가운데 최고를 뽑는 행사로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립니다. 주최 측은 아반떼에 대해 혁신적 디자인, 디지털 키와 같은 첨단 편의 사항, 연비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지만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영동과 남해안,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서부와 전라,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양은 2에서 최고 5cm, 전라 지역은 1cm 미만이 되겠습니다. 시야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전국 하늘은 흐리다 차츰 개겠는데요. 다만 비구름 뒤로 황사가 밀려옵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 상공을 통과하겠고 그 일부가 낙하하면서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은 대기까지 건조한 상태인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4도로 다소 춥지만 낮에는 5도에서 8도로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추위가 풀리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0도, 속초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며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상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